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선거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뒤 본인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하려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후보 배우자인 설란영 여사에 대해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한 걸 두고 국민의힘은 여성 비하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여성 신체 발언에 대해 당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의원 제명과 고발을 꺼내든 민주당엔 맞고발로 맞섰습니다. 어제 포항에서 추락한 해군 초계기가 추락 직전까지 관제탑과 정상적으로 교신하며 비상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전투표가 마감됐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잡음이 많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도 큰 문제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인데 선거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발생한 문제는 확실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6월 3일 본투표는 신뢰받는 선거로 치러져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계속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이 수사를 받는 등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치 이동 주민센터에 경찰관들이 출동했습니다. 투표를 2번 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관리관하고 다들 얘기하고 인정하고서 그런 걸 보라고 해서 경찰 조사 결과 강남구청 계약직 공무원인 60대 여성 A씨가 중복 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후 1시쯤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뒤 오후 5시쯤에는 본인의 명의로 재차 투표한 겁니다. A씨가 기표소에 2번 들어가는 것을 수상히 여긴 참관인이 이의 제기를 해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선거 사무원으로 유권자의 신원 확인 업무를 하고 있었던 탓에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신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대거 외부로 반출된 데 이어 중복 투표까지 벌어지자 선관위를 향한 시민들의 반응도 싸늘합니다. 황당하다는 그밖에는 생각이 안 나죠. 특히 이게 관리인이 했다 하니까 무슨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앙선관위는 A씨를 선거사무원에서 해촉했다며 선거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남편과 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직전 경기도 김포와 부천의 투표소에서 지난해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사용했던 투표용지가 각각 한 장씩 발견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는 차질 없이 진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늘 새벽 5시 30분쯤 곧 투표소에 투입될 투표함 하나에서 웬 투표용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 투표용지가 투표함 틈에 끼어 수거되지 않고 남아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도 선관위 직원이 이를 빼내고 빈 투표함을 투표소에 배치해 투표는 이상 없이 진행됐습니다. 경기도 김포에서도 투표 시작 전 투표함 점검 과정에서 같은 22대 총선 투표용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기호 2번이 찍혀 있는 투표용지였습니다. 개표 결과까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투표용지 교부 수보다 투표수가 이제 부천 같은 경우는 한 매가 이제 부족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돼서. 선관위는 이번에도 투표용지를 바로 빼내 오늘 사전투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1년 전 투표용지 수거 과정에서 누군가의 실수로 용지 2장이 누락된 것으로 결론 내리고 더 이상 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이번엔 부정선거 자작극 의심 사례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용인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앞둔 유권자가 받은 회송용 봉투 안에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용지가 들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선관위는 꾸며낸 상황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를 열어봅니다. 오픈합니다. 봉투 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들어있습니다. 투표를 앞둔 한 유권자가 관외 투표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기표가 된 용지가 들어있다고 알리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선거 참관인이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도 출동해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기표용지를 무효 처리했고 경찰은 선관위에 현장을 인계하고 일단 철수했습니다. 공개된 투표장 무효 처리하시고. 선관위는 해당 선거인이 혼란을 일으키려고 타인에게 받은 기표용지를 빈 회송용 봉투에 넣은 자작극으로 의심된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투표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투표지 딱 가져가서 그걸 갖다 제3자에게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내부적으로 더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경찰에 신고한 참관인은 해당 유권자가 천막 부스에 들어가기도 전에 기표용지를 발견했다며 자작극을 벌일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 다 봤어요. 그 부스에 있는 그 천막 있잖아요. 이거 파티션. 그거에 손도 대지 않았어요. 선관위에서 정식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경찰은 선관위가 조사한 내용을 전달받아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처럼 사전투표에서 드러난 문제점 그리고 대책 마련, 선거의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최돈희 기자와 뉴스 추적합니다. 최 기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례로 드러났는데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핵심은 관리 부실입니다. 예. 먼저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서울 신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됐다는 사건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투표 절차를 먼저 정리해보면 투표소에 가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서 투표용지를 받은 뒤에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기표소 관리를 위해 소화 가능한 인원을 계산해서 투표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투표용지를 계속 발급했고 투표용지를 든 대기줄이 기표소 밖으로 이어졌는데 이마저도 관리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네. 특히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들고 밥을 먹고 오는 유권자들도 있어 논란입니다. 정말 어이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신 분들 많은데 선관위가 선거 한두 번도 치른 것도 아니고 사전 대비가 안 된 건가요? 일단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해당 투표소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가 예고돼 있었던 데다 대학가로 관 내보다 관 외 투표가 많을 거라는 건 이미 예견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선관위 직원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구당 10명 안팎의 선관위 직원이 배치되는데 이들이 총괄 업무라 일일이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뭐 그 문제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치고 지난 총선 투표용지가 발견됐다. 이건 또 뭡니까? 사실 앞서 보신 것보다 이 예. 부분이 더 논란인데요. 네. 투표용지가 1년 만에 발견된 것도 황당하지만 문제는 당시에 어떻게 처리됐냐는 겁니다. 유권자는 본인의 투표가 선거에 반영됐을 거라고 지금도 생각할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당시 투표용지 2장이 비었을 텐데 이에 대한 교차 검증이 없었다는 건데요. 선관위는 누락 사실을 이번에 확인했다면서 어떻게 누락됐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또 투표함 관리도 다소 미흡했다고도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투표용지 2장이 없어진 것도 몰랐다는 얘기인데 선관위의 관리 부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동안 또 뭐가 있었습니까? 소쿠리 투표 기억하실 텐데요. 네. 지난 대선 때로 그때도 사전투표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는 데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소쿠리, 쇼핑백, 비닐봉지까지 엉망이었는데요. 아이고. 당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거센 비판에 논란 44일 만에 선관위원장이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까지 물러났는데 반복되는 문제, 이번에 선관위는 또 뭐라고 하나요? 이게 대책은 있습니까? 선관위 입장을 정리해보면 예.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명확한 규정은 없다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소쿠리 투표 이후에 자세를 다소 낮추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관위 관리 부실이
박빙의 선거에서 자칫 선거 불복의 빌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네. 이번엔 또 선관위가 못 믿어서 그런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몰래 들어가서 자기가 감독하겠다 이런 사건 사고도 있었다면서요. 네, 전국 곳곳에서 선관위 몰래 들어가려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속출했는데요. 네. 모두 사전 투표함 감시가 범행 이유였습니다. 또 앞서 보신 회수용 봉투에 투표용지가 나온 사건. 신고자와 선관위의 입장이 지금 엇갈리는데 모두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선관위에 아무리 불신이 있다고 해서 몰래 쳐들어가면 다 처벌을 받습니다. 이번 논란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런데 판세가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누구에게 더 유리하고 불리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다만 온도차는 감지됩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공세 강도가 다소 셉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부족할 마당에 이랬어야 국민들이 선관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안으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반면 민주당은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선관위는 더욱 철저하고 빈틈없이 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관위에 대한 강한 질책이 자칫 부정선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거 끝난 게 아닙니다. 6월 3일 본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선관위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엔 진보 진영 유시민 작가 발언을 두고 여성 혐오 논란이 커졌습니다. 유 작가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아내 설란영 씨를 언급하며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유 작가는 자연인이라며 선을 그으면서 막판 말조심 경계에 나섰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시민 작가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설란영 여사를 향해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며 제정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씨가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여성과 노동자 비하 발언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는데 국민의힘은 고발에까지 나섰습니다. 당사자인 김 후보는 인생에서 갈 수 있는 자리와 갈 수 없는 자리가 따로 있냐며 설란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란영이라는 말로 유 작가를 비판했습니다. 학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완전히 계급을 만들고 신계급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마구 판단하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여성을 판단 능력조차 없는 존재로 조롱했다고 꼬집는 등 진보 진영에서도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불똥을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선대위 내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유 작가는 민주당 소속도 아닌 자연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여러 가지 정성들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걱정과 경계를 가지고 선거 막판 정치권에서 쏟아진 막말 논란이 유권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이보다 먼저 여성 혐오성 발언 논란을 겪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의원 제명과 고발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맞고발로 맞섰습니다. 이어서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오늘 오후 서울 대학로 유세 일정까지 취소하고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여성 혐오 발언 논란을 두고 자신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맞불을 놨습니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정치인을 오히려 갈라치기라고 몰아세우는 책임전가 세력과의 전면전입니다. 또 민주당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욕죄 등으로 고발에 나섰다고 보고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체 부위 발언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께 생각하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민과 지지자들에게는 사과하되 민주당과의 기싸움에서는 지지 않겠다는 전략입니다. 혐오 논란에 대해 정면 돌파를 선택한 이 후보는
서울중앙대와 신촌 등지에서 지지층인 20대 공략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대선을 나흘 앞두고 막말 리스크가 최대 변수로 불거졌습니다. 장가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그야말로 총공세에 나서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십자포화를 하는 수준인데요. 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진보를 가장한 왜곡된 폭력적 성의식이 저들의 민낯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도 여성을 남편에 예속된 부속물로 여기는 좌파 인사들의 비뚤어진 인식이 천박하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김 후보 캠프가 아닌 개별 의원 그리고 여성 본부 차원에서도요. 온종일 비판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네, 국민의힘뿐만이 아닙니다. 노동계에서도 감싸줄 수가 없습니다. 유시민 작가에게 사과를 요구했죠. 그렇습니다. 우선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은 유 작가의 발언이 저학력 노동자인 정말 찐 노동자들은 고학력을 갖춘 노동자와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수준이 낮다는 판단을 전제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여성은 혼인을 통해서 남편에게 귀속되는 관계라는 관점도 기저에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고요. 또 한국노총도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고졸 출신이라고 조롱했던 사람들과 이 유시민 작가 다를 게 뭐냐라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네, 유시민 작가 그동안에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스피커로 활동을 해왔는데 민주당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반응 어떻습니까?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은 이 유시민 네. 작가와는 좀 선을 그었습니다. 네. 민주 진보 진영 스피커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말 한마디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당 차원의 경고를 보낸 거죠. 아울러 민주당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이 TV 토론회 발언을 인용 보도한 기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 왜곡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이준석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잘못 키운 제 잘못이죠. 조작해서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여성 혐오 발언을 국민 토론회장에서 함부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리지만 선거 마지막을 앞두고서는 막말이 대선판을 술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정치권 막말 하면 네. 떠올리는 장면 정말 많으실 텐데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이 세월호 텐트 음란 행위설을 꺼내들면서 좀 크게 논란이 됐었죠. 당시 지도부는 차 후보의 막말이 이 수도권 격전지 20곳에서 30곳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이 파문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2023년 말 최 전 의원이 한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라고 말을 해서 이 당내 의원들 간에 설전이 오가는 등 논란이 됐습니다. 선거철 임박해서 터지는 막말 이슈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막판 각 후보들 특히 말조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거 막판 마지막 막말은 특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선거 막판 유세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오늘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던 충북과 강원을 찾았습니다. 꾸준히 중도 표심을 공략하던 이 후보, 당선되면 정치 보복은 없을 거라고 강조해왔죠. 그런데 오늘 내란 종식을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누군가도 동조했을 거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특검 필요성까지 거론했는데요.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늘도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내란 종식의 의미를 묻는 말에 이 후보는 특검을 통한 정치인 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며 국민의힘을 정조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실제로는 계엄 해제를 방해했죠.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저는 체계적,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지도부 통화 기록 등을 보면 상당히 근거 있는 의심이라며 수사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이번 대선의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이 당선된다면 최대한 빨리 청와대를 보수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 후보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강원도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춘천이나 이 접경 지역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 전 정권이 국민의힘이 관심 없이 내버려 두는 바람에 경제가 전체적으로 나빠지니 1차적으로 피해를 입고 강원은 민주당 열세 지역으로 지난 대선에선 국민의힘에 10%포인트 이상 졌던 곳입니다. 사전투표 2일차이자 본투표를 나흘 앞둔 상황에서 열세 지역 유세에 나선 것은 중도 보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는 강원에 이어 내일은 충청 지역을 돌며 부동층 표심을 최대한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갈 길이 바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90시간 외박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충북과 강원은 물론 경기까지 순회했는데요. 오늘도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에 집중한 김 후보는 경제를 살리려면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현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사람은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이재명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대통령이 믿음직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더러운 입, 지저분한 손, 국민을 속이는 머리로는 우리 경제를 추락시키고 말 것입니다. 또 이재명 후보의 장남을 둘러싼 논란을 겨냥해 아들의 반사회적 행동에 사과는커녕 엉뚱한 곳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본격적인 유세에 나선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 가평부터 충북과 강원 지역을 돌며 막판 표심 공략에 주력했는데 자신의 이름을 딴 MS 노믹스를 발표하며 경제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제 대전환 전략으로 MS 노믹스를 선언합니다. 대위기를 돌파할 해법은 단 하나, 바로 일자리 중심 성장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국민 호소문 발표 후 곧바로 90시간 논스톱 외박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선거운동이 끝나는 다음 달 2일까지 귀가하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는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의 유세에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와 새미래민주당의 전병헌 대표가 함께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번엔 공약도 짚어보죠. 이번 대선도 에너지 정책에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에, 국민의힘은 원전에 힘을 실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만든 에너지를 수요가 큰 수도권으로 어떻게 끌어올지에 대해선 청사진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정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 전기차 시대를 눈앞에 둔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공약은 다른 때보다 남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탈원전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키워야 됩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원전에 방점을 둬 대형 원전 6기 추가 건설과 소형 원전 상용화 등 원전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해서 원전을 더 많이 활용해서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물리적 시간과 건설 재원도 문제고 늘어나는 전력 생산량을 어떻게 수요처로 보내는지도 과제입니다. 서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북당진 신탕정 송전선로는 계획보다 12년이나 늦어졌고 국내 최대 규모 프로젝트인 동해 전기고속도로도 하남시 반대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최근 동해안 수도권 송전선로 준공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현재로서는 1년 반 정도 미뤄진 상황입니다. 주요 후보 모두 전력망 확충을 공약으로 내놨지만 구체적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민간과의 협조가 필수일 것 같은데 민간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수익 모델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제시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정확한 비용 계산과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네,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팀 정태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 바로 첫 번째 아이템부터 볼까요? 네. 예, 지금 보면 인증샷인데 이틀간의 사전투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연예인들의 인증샷이 화제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노출되는 색깔에 예.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앞서 투표와 관계가 없더라도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카리나 씨의 점퍼 자체로도 논란이 한번 됐었고요. 예. 또 가수 빈지노 씨도 버건디 옷을 입은 게시물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사과의 글과 함께 게시물을 내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해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투표 인증샷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룹 아이즈원의 이채연 씨는 파란색 손목 아대를 바꿀 수 없다며 방울토마토를 같이 들고 인증샷을 찍어서 재치 있게 정치색 논란을 불식시켰고요. 예. 방탄소년단 제이홉 씨는 아예 검정색 복장으로 통일해서 인증샷을 찍는가 하면 배우 한예리 씨는 흑백 필터가 적용된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가수 신지 씨도 V 대신 주먹을 불끈 쥔 사진으로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고요. 예, 각자 이 인증샷 논란을 피하기 위한 고민들이 느껴지는데 이 정치권의 뭐 네 편, 내 편으로 나눠져 있는 정치 상황 때문 아닌가 싶어서 또 그렇습니다. 씁쓸한 면도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해명은 했지만 이번에는 뭐 연예인처럼 인증샷을 잘못 올린 건가요? 어떤 해명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일단 해명의 주인공은 범죄 심리학자로 유명하죠. 예.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인데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가 가짜뉴스라는 걸 알고 곧바로 삭제한 바 있었죠. 예. 이 위원장은 개인 의지와 달리 들어간 채팅방이 많아지다 보니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올라온다며 채팅방들을 대폭 정리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이준석 후보의 신체 부위 발언 논란에 민주당 의원들이 조롱했다는 식의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 또한 무관한 사진으로 밝혀져 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예, 또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선거전에서 맞는 정보인지 확인하는 것도 또 중요한 자세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마저 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바로 끝난 것만 같았던 이 예. 김문수,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논란입니다.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이준석 후보 측이 어제 단일화 제안을 했었다가 무산됐다는 주장을 제기한 건데요. 저녁 9시에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그것을 준비하던 중에 9시가 되기 전에 예. 장소를 변경하자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는 곧바로 회동 자체를 취소하는 통보를 받아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이준석 후보는 언급된 시간에는 애초 계획된 유세 일정 중이었다며 사실관계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쪽에서 여전히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연락을 돌려서 해도 자신은 거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선을 긋는데도 국민의힘 내에서 일종의 이렇게 논란을 키우는 이유는 뭔가요? 이 대선을 나흘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지금 김문수, 이준석 후보 단일화는 보시다시피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중론인데요. 예. 결국 같은 보수 진영 주자로 경쟁을 하는 이 후보 쪽의 표를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려는 시도라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선일 전날이라도 단일화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관점에서는 두 후보를 단일화 프레임에 가두려는 의도로도 해석됩니다. 예, 이 단일화를 바라보는 이재명 후보의 이 속내까지 각 후보의 행보와 발언 하나하나에 치열한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모두 넘겨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비화폰을 주로 썼던 만큼 서버 기록이 내란 혐의 입증에 결정적 증거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대통령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기록 전체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월 한 차례 확보를 시도했다 경호처의 거부로 실패한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이번엔 임의 제출 방식으로 서버 기록을 경호처로부터 받은 것으로 검찰 특수본에 참여한 군 검찰이 협의를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검찰은 어제부터 이틀에 걸쳐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았는데 어제는 경찰과 동시에 서버 기록을 받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서버 기록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군 주요 지휘부와 통화, 문자를 나눈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비상계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위헌, 위법적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다수 나왔던 만큼 비화폰 서버 기록은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서버 기록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비화폰으로 나눈 통신 내역을 재구성한다면 내란 혐의 입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특수부는 포렌식 절차를 통해 확보된 서버 기록을 분석한 뒤 남은 수사와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현주입니다. 어제 경북 포항에서 훈련 도중 추락한 대잠 초계기는 이륙 후 기지 상공을 돌다가 급격히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제탑과의 마지막 교신에선 이상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1시 43분, 해군의 대잠 초계기인 P-3CK가 포항 기지를 이륙합니다. 6분 뒤 기지 상공을 선회하더니 추진력을 잃은 듯 야산으로 떨어집니다. 해군은 어제 경북 포항에서 훈련 도중 추락한 초계기의 비행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했습니다. 사고기와 관제탑 사이 마지막 교신은 추락 1분 전인 오후 1시 48분. 해군은 조종사가 관제탑에 기지 상공을 돌고 있다고 교신했고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기체의 결함은 물론 조류 충돌이나 난기류에 의한 추락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해군은 사고 현장에서 조종사들의 대화가 담긴 음성녹음 자동 저장 장치를 회수해 분석에 들어갔는데요. 조만간 기체 잔해를 이송해 사고 원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의문이 남지 않도록 사고 수습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원인 조사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유관기관들이 잘 협의해서 진행. 해군 항공사령부 합동분향소에는 안타까운 희생을 내도하는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해군은 숨진 탑승자 4명을 1계급 추서 진급하고 장례는 다음 달 1일 해군장으로 엄수합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다음 소식은 헬기가 응급 환자를 태우고 빨리 이송했는데 예상보다 빨랐다며 치료를 못 받고 돌아가야 했다는 황당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뭐가 응급 환자 처리보다 더 우선이었는지는 더 황당합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해양경찰 헬기가 전라북도 군산 어청도에 착륙해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를 태웁니다.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 그런데 전북 익산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한 헬기는 착륙하지 못했습니다. 응급헬기 지정 착륙장에서 지역의 한 새마을 금고가 주최하는 공연 행사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공중에서 4회 정도 선회를 하면서 인원과 그 구조물이 치워지기를 이렇게 봤는데 치워지지 않고. 응급헬기가 착륙해서 환자를 인계하도록 지정된 학교 운동장입니다. 이렇게 행사가 있을 경우 사람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적재물이 있다면 치워야 하는데 이런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해경은 헬기가 이륙하기 전 착륙장에서 1시간가량 소요된다며 전북 소방본부에 통보했습니다. 헬기 기장은 골든타임을 지키려고 속도를 높였고 예정 시간보다 10분가량 일찍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소방 현장 대응단은 헬기와 거의 동시에 도착해 안전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준비가 안 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빨리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도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갔더라면 현장 상황을 파악했을 텐데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해경 헬기는 결국 다른 착륙장으로 갔고 다행히 환자는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소속사 어도어와 분쟁을 벌이면서 독자 활동을 강행했던 걸그룹 뉴진스의 공연, 보기가 더욱 어려질 전망입니다. 법원이 어제 어도어의 요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하게 될 경우 활동 한 번에 멤버당 10억 원씩, 그러니까 합쳐서 50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대해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만약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공연을 할 경우 1인당 10억 원씩 총액 5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며 NJ지로의 독자 활동을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 계약은 29일 자정부터 해지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 등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뉴진스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이틀 후인 지난 3월 23일 해외 콘서트에 참여했고 어도어는 간접 강제를 추가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향후에도 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진스 측은 입장을 묻는 MBN 취재진에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례는 10만 가구.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중국인 소유입니다. 외국인들이 각종 규제를 회피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자 규제에 묶여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시민들로선 자연스럽게 역차별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반포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지난해 11월 전용 면적 244제곱미터가 전고가보다 3억 원 높은 74억 원에 거래됐는데 매수자는 40대 우즈베키스탄인이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 대출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중국제 보고서 대출이 없으니까 현금으로 샀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차이나타운 인근에 있는 이 단지도 중국인이 소유한 매물이 덜어 확인됩니다. 여기도 이제 투자로 사서 오는 사람도 있긴 있어. 주로 이쪽 세거에서. 이렇게 외국인이 한국에 집을 갖는 사례가 10만 호를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가 중국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부동산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충당해도 자국에 집이 있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역차별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중과세가 적용이 되고 대출받기도 힘든데 쟤들은 집을 쉽게 사느냐. 이런 불만인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 역시 약 2억 6,800제곱미터로 1년 전보다 1.2% 증가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북한군이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을 한 사실까지 공개됐죠.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파병 대가로 최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해왔는데요. 그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드론 요격 무기를 포함해 미사일 기술을 넘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레이더가 돌며 상공에 있는 목표물을 포착한 뒤 포탄을 쏘자 날아오는 목표물이 격추됩니다. 러시아의 이동식 방공 시스템 판치르입니다.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MSMT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월 이후 러시아는 북한에 최소 1대 이상의 방공무기 판치르급 전투 차량을 전달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기계화 모델을 위해서 이걸 샘플로 받은 것을 바탕으로 국산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종의 다중방공망도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지난달 공개된 북한판 이지스 함인 최연호의 방공무기 체계가 판치르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MSMT 보고서를 통해 공식 확인된 겁니다. 또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지난해 한 해에 포탄 900만 발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탄 이동을 위해 러시아 화물선이 49차례 동원됐고 전체 군수물자 지원량은 컨테이너 2만 개 이상 분량으로 확인됐습니다. MSMT는 지난해 4월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임기가 중단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대체제로 한미일 주도로 발족됐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미국 명문대학 하버드에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하버드대 총장은 전 세계 학생들을 환영하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축사로 유학생 입학을 막아선 트럼프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졸업생들은 하얀 꽃을 달고 유학생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보였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하버드대의 붉은 교정이 졸업 가운을 입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축하 꽃다발을 들고 가족과 기념 촬영을 하는 활기찬 모습은 여느 졸업식과 같았습니다. 9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졸업식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 속에서 열리면서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압박을 의식한 듯 학생들은 유학생과 연대한다는 뜻의 흰 꽃과 유학생들을 보호하라는 문구로 학사모를 장식했습니다. 저항과 연대의 목소리는 하버드대 총장의 축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Members of the class of 2025 from down the street, across the country, and around the world. Around the world, just as it should be. 이민자 출신 작가로 유명한 에이브러햄 버기즈 스탠퍼드대 교수도 연단에 올라 힘을 보탰습니다. What makes America great, if I may use that phrase, is that it allows an immigrant like me to blossom here. 미 연방법원은 같은 시각 또 한 번 하버드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유학생 등록 취소를 재통보하자 이를 효력 정지시켰습니다. 하버드대는 다시 유학생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미국 정부가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엔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렘린궁에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부인을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키에 여사에게 꽃다발을 선물하고 자신의 리무진을 제공하며 극진히 환대했습니다. 이번 만남의 의미를 한여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꽃다발을 들고 크렘린궁 접견실로 들어옵니다. 꽃다발을 건네받은 사람은 아키에 여사,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부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충격이었다며 대화를 이어갔고 아키에 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아베 전 총리는 2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남쿠릴 열도 분쟁 해결 등 평화조약 체결을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일본이 동참하며 협상이 중단됐고 아베 전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안타깝게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꽤 경색되었었던 러일 관계의 개선을 모색하는 조그만 하나의 하지만 중요한 징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접견 이후 푸틴 대통령은 아키에 여사를 볼쇼이 극장 공연에 초대하고 자신의 전용 리무진도 제공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례적인 환대라고 표현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번 만남에 일본 정부는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그제였죠. 서울 을지로 낡은 상가에서 발생한 불은 12시간 만에야 꺼졌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이 진화가 늦어진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현장 주변의 오래된 상가와 시장엔 스프링클러도 없어서 화재에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긴급 점검했습니다. 건물 사이로 시뻘건 화염이 뿜어져 나오고 거리는 온통 희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3시 반쯤 서울 을지로의 오래된 상가에서 시작된 화재로 점포 48개가 불에 타고 7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은 화재 발생 12시간 뒤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비좁은 골목 탓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진압이 늦어진 겁니다. 취재진이 을지로 화재 현장처럼 화재에 취약한 지역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밀집된 건물들로 이뤄진 서울 남대문시장 식당 골목에는 양팔을 다 펼 수 없는 거리에서 가스불이 곳곳에서 올라옵니다. 바로 옆에는 박스와 플라스틱 등이 쌓여있는 가게가 늘어서 있습니다. 가게마다 소화기는 비치돼 있었지만 스프링클러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취약해요. 골목이 좁고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오래된 건물이라서 스푼커리는 그런 다 없어요. 을지로 화재 현장과 불과 500여 미터 떨어진 서울 방산시장도 화재 발생 시 불안한 요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곳곳에 남아있는 좁은 골목길에는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어 통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넓은 도로도 상인들의 일터가 된 지 오래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시장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도로 중간에 전봇대가 설치된 데다 이렇게 차량과 오토바이들이 가로막고 있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적이었습니다.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가판대 등을 퇴근 시에는 한쪽으로 치워 놓아서 소방차가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된 상가와 시장의 좁은 도로는 건물을 허물지 않고는 근본적인 정비가 어려운 만큼 결국 철저한 예방과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쓰는 부탄가스, 캠핑이나 나들이 가실 때 많이들 사용하시지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요즘처럼 날이 더우면 더 위험한데 강세연 기자가 어떻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주택이 원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탔습니다. 지난 16일 서울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노부부가 숨졌습니다. 화재 현장을 가보니 부탄가스통 수십 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10초 간격으로 또 2번 펑펑 터졌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일단 대피하라고 하고 빨리 신고했고 119에. 부탄가스통은 폭발력이 상당한데 최근 3년간 부탄가스 화재로 166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지금 바깥의 기온은 26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차량 내부의 기온은 보시는 것처럼 50도를 넘어섰는데 이렇게 뜨거운 차량 안에 부탄가스 캔을 놓아두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량처럼 밀폐된 상자 안에 부탄가스 통을 넣어서 실험했습니다. 내부 온도 상승과 함께 통 내부 압력이 올라가며 가스가 누출되고 스파크가 발생하자 펑 하고 터집니다. 광주에서 누출된 부탄가스가 터진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로 차가 산산조각이 나고 운전자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보관할 땐 연소기와 분리해서 서늘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둬야 합니다. 연소기에 이렇게 장착된 상태로 보관을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소안전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점화 밸브가 열렸을 때 가스가 누출될 수도 있고. 사고 중 17%가 잔여가스를 배출하다 일어났는데 가스가 남아있을 때 구멍을 뚫는 건 위험합니다. 남아있는 가스는 환기가 되는 실외에서 노즐을 아래로 눌러 완전히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가스를 뺀 후에는 해당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분리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부탄가스통의 권장 사용 기간은 3년으로 기한 내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눈 밑 근육이 갑자기 쉬지 않고 떨렸던 경험 있으신 분들, 이번 뉴스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보통 마그네슘 먹으면 이 증상이 낫는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신경계 문제일 수도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 한범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눈밑 떨림에 시달리는 여성입니다. 근육이 미세하지만 쉬지 않고 움직여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도 이게 보일 것 같아서 신경 쓰이고 이러다가 안 멈추면 어떡하나. 실제로 지금 왼쪽 눈 아래가 더 부어 있거든요. 이처럼 눈 아랫부분이 떨릴 때 마그네슘을 먹으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널리 자리 잡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선 다른 경향도 발견됩니다. 검사해보면 마그네슘이 실제로 부족한 사람은 별로 없는데 뇌신경이 나오는 부위 근처에 혈관에 이상이 있다든지 신경계에 자극이 가해지는 건 아닌지 함께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피로나 스트레스, 알레르기, 카페인 등으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그 징후가 눈 아래 작은 근육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3잔 넘게 마시는 커피, 눈밑 떨림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신경을 민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뇨작용을 일으켜 체내 마그네슘까지 배출시키기 때문입니다. 흔하지 않지만 뇌종양이나 갑상선 항진증과 같이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눈떨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올바른 영양 섭취와 휴식 등으로도 몇 주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망설이지 말고 MRI 검사 등을 받아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낫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켜고 걷기만 해도 또 터치 몇 번만 해도 금전적 보상이 들어오는 서비스들 있죠. 일명 앱테크라고 하는데요. 살림살이 팍팍해진 요즘 이걸로 소소한 수익을 즐기는 사용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산책을 좋아하는 30대 이재호 씨는 요즘 걷기를 통해 용돈도 법니다. 앱을 켜고 걸으면 걸음수만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앱테크에 푹 빠졌기 때문입니다. 걷기뿐 아니라 잠시 본 광고에도 보상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간 1, 2분 사이에 포인트를 벌 수 있게 돼서 커피값도 벌 겸 이렇게 재미삼아 보람삼아 하게 됐습니다. 실제 이 금융앱에서는 30여 개 앱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자들은 한 서비스당 1년 평균 약 3,000원의 포인트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사이버 동물 키우기나 주변 사용자 찾기는 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제가 직접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서 앱을 켜봤습니다. 앱을 켜자마자 주변 사용자들이 보이고 1분도 안 돼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특히 해당 앱 사용자의 절반 가까이가 앱테크를 이용하고 있어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저희 앱의 방문을 유도하고 앱테크로 유입되는 것을 넘어서 저희의 금융활동 서비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환율이 매우 높아서 10원이 1,000원이 되고 10,000원이 되는 앱테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기업과 협업해 미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앱들 간 경쟁도 심화되는 가운데 사용자를 좀 더 머물게 만들기 위한 앱테크의 서비스 진화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K 콘텐츠에 가장 호감을 느끼는 나라 바로 필리핀입니다. SNS를 통해 현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데 현지 일상 곳곳에 우리나라 콘텐츠가 스며들면서 우리 기업들도 현지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의 코리아타운입니다. 최근 필리핀이 새로운 한류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이곳을 찾는 발길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평일 저녁 한 식당에는 한국식 삼겹살과 불고기를 즐기는 현지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메뉴 그대로 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필리핀에선 K 콘텐츠 소비 시간이 평균치를 훨씬 웃돌고 그만큼 선호도도 높습니다. I like K-pop in the first place and I like K culture as well. So we enjoy eating K food, Korean food, and we enjoy K-pop together. 한류 바람을 타고 BBQ와 SPC, 새마을 식당 등 국내 프랜차이즈는 물론 식료품 회사들도 K-푸드 인기에 맞춰 몸집을 늘리고 있습니다. 세계 14위 규모의 인구에도 중간 나이가 20대 중반에 불과한 젊은 나라인 점도 우리 기업들이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필리핀 시장은 젊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를 가장 속도 있게 받아들인다는 굉장한 수출 증진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기업들은 필리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 국가 전체에서의 현지화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내일은 바다의 날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는 결국 바다와 함께 살아간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날인데 전례 없는 고수온에 이 바다 지키기가 갈수록 녹록치 않아졌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충남 태안 앞바다. 배로 5분 정도 거리 우럭 양식장에 새끼 물고기인 치어부터 출하를 앞둔 성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양식장에만 100만 마리에 달하는 우럭이 있습니다. 우럭은 고수온에 취약하기 때문에 각 틀에는 햇볕을 막아주는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이곳 우럭의 90%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도 폭염이 예보되자 어느 때보다 고수온 대응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거의 전량 다 폐사했다고 보시면 돼요.
또 올해 또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고 봤을 때는 그냥 전부 다 도산하는 거거든요. 양식 어민들이. 갯벌도 상황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촌 체험객이 늘어 평일에도 웃음소리가 퍼지지만 지난해 80%의 갯벌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해 대표 명물 감태와 바지락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수원에 오기 전에 최대한 살아있는 생물은 그 전에 팔자, 많이 캐서 팔자라는 그런 방식으로 갖고 있고요. 올해 역시 7월 말쯤 고수온 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바다 지키기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바다의 어려움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혼자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정부는 또 올해로 30주년이 된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자원과 산업 등 전 분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이번 주말은 비 소식 없이 전국이 맑아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여전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에는 서울이 16도로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또 내일과 모레는 낮 동안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덩달아 호흡기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지만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춘천이 10도, 대전은 13도로 오늘보다 선선하겠는데요. 낮에는 29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구가 아침엔 12도로 오늘보다 낮겠지만 낮 기온은 28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대통령 선거일인 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더위도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